2020년 7월 10일 저녁 6시 50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씨가 자살을 했죠. 그 죽음을 보면서 저는 혼자 생명의 등가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은 과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박원순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짜리였을까? 과연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해로운 사람이었을까? 유익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싸질러 놓았는 그 제도라든지 어떤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흐름은 과연 얼마나치의 가치가 있었을까? 죽음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까지 정도로 일단은 코멘트를 하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안 시끄러워도 될 일을 지금 시끄럽게 고의적으로 만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민변은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까지 나와가지고 잘못됐다, 경실련까지 나와가지고 비판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 봐라, 같은 좌파 진영에서도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느냐라고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정부를 비판하는 듯 했지만 내용인 즉 읽어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더욱더 이 형해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의 다름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더욱더 좌경화된 정책으로 빨리 구체적으로 달려가라, 적극적으로 달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부추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야, 왜 고위공직자가 뭐 해가지고 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합법적으로 자기가 벌어들인 거라면, 그리고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집을 100채를 갖고 있든 200채를 갖고 있든 3채를 갖고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100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100채를 어디다가 쟁여놓는 게 아니거든요. 금덩이처럼. 누군가는 그 전셋집에 들어가거나 월세집에 들어가거나 그러한 주거 형태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로 볼 것이냐 투자로 볼 것이냐, 그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지탄거리가 아닙니다만 이들이 위선적인 행보를 보여왔는 것만은 이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거기에 따라 동요되어 가지고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악당으로 몰고 이런 일각의 국민들의 흐름도 볼 때 과거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남미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사적인 좌익 선동의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선동 운동기에 보여지는 그런 행태들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또 그 부동산 그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기본소득을 해주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씨가 이제 또 떠들고 나섰거든요. 위험한 사람 한 사람 가고 나니까 또 위험한 사람이 역시 원래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말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회를 분열시켜서 정오심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자기 정치적인 동력이나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체제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내놓는 거거든요. 부동산 보유세를 뜯어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요게 공산혁명기에 일어나는 선동하고 완전하게 일치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가 공개를 하자라고도 말을 해요. 지금 판사 망치와 목수의 망치질의 값어치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김제동이도 원가 공개를 아마 못할 겁니다. 김제동이 여기저기 광급의 강이라든지
사적인 강의라든지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잖아요. 그 원가 공개 자기 못할걸요. 정우성 씨는 어떨까요? 가수 이승환 씨는 어떨까요? 촛불 가수 이승환 씨. 그 다음에 꼭 좌경화된 진영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샤넬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샤넬. 한국 사람들 지금 이 경기에도 명품 가방 사는 데는 줄을 선다고 하거든요. 줄을 선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뭐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특히나 유별나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천민 자본주의적인 속성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돈 버는 거, 돈을 벌고 자기가 어떤 재산을 축적을 하는 것, 자기의 가치를 축적을 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짓는 그런 DNA가 우리에게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거 무시하고 상인들 깔보고 결국 저 사람 장사꾼이잖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도 트럼프 결국 뭐 장사꾼 아니야? 왜 장사꾼이 대통령 되면 안 되나요? 국가 자체가 장사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장사를 하는 거죠. 세일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최일선에서 뛰는 세일즈맨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름이 없죠. 지금 쥐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록 이 한반도 정세에서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직까지 경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순진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욕해주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가 했던 경제정책 국가를 이끌고 가는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선진국형 리더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이명박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세일즈맨의 최일선에서 뛰는 사람이다. 국가라는 건 장사를 한 집단이다. 전쟁기가 아니라면. 근데 우리 한국은 다 상인들을 깔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급수 좀 높은데 그걸 우리가 출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백종원 보고 출세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그 정도면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뭐 별 보잘것 없으면은 출세 아닙니다. 최소한 공무원 7급 정도 되면 동문에서도 달아주지만은 영 달 데 없으면 이웃집들이 누구 댁 둘째가 몇 급 공무원 됐다는 거 달아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여기 기초단체, 도의회, 시의회에 의장이 교체되고 분과장들이 이제 분과장이라고 하나요? 그게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자생단체든 어디든 막 걸어줍니다. 축하합니다. 마치 영전했다는 식으로. 이 나라는 아직까지 산업공상의 나라입니다. 예, 산업공상의 나라입니다. 펜 떠들고, 예, 종이 좀 만지고, 어디 가서 완력 행사할 수 있는 정도 자리가 되어야만 출세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상인들은 왠지 뭔가 굴인 것 같은. 이 세상은 누가 굴려가죠? 이 세상은 상인이 굴립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을 만들어낸 것도 기업입니다. 기술의 혁신, 문명의 풍요로움 모두 기업가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작게 말하면 또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박제가의 그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임용한 씨가 지은 책인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무릎을 딱딱 치게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하는 건데? 조선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하는 건데? 라고는 발견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 예, 임용한의 책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아니면 요약했는 내용이라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좌익 성향의 정치꾼들이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은 거기에 쉽게 동요되어 가지고 그게 어떤 세상으로 치달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순진한 천둥 벌거숭이들이라고 할까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과거에 킬링필드라고 해서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이제
그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거는 1960년대 아시겠지만 1960년대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 마르크스주의자들로 구성된 캄보디아의 혁명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비롯해서 폴포트를 위시한 그 조직들이 만들어가는 그 죽음의 땅, 킬링필드입니다. 손이 고우면 안 됩니다. 손만 고와도 넌 여태까지 탱자 묻고 놀았는 지식인이다. 자본가다. 다 때려잡는 거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들이 너희 집 부모님 죽이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너희 집 부모님을 처단한다. 그거는 과거 중국의 홍위병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약진 운동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얼마 전에 6.25 70주년이 지나갔습니다만 북한 땅에서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걸 피해서 그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서 다 대거 남하를 했죠. 뭐 서북청년회를 비롯해서 지식인들, 지주들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도 서울에서 인민군 치하 3개월을 보내면서 서울뿐만 아니고 뭐 전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거든요. 또 납치가 있었고 그 역사를 생생한 역사를 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다 까먹어 버리고 지금 민변, 참여연대 또 민주노총 뭐 똑같은 민주노총이지만은 정교조 이렇게 설쳐되거든요. 지죽을 짓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굳이 뭐 거창하게 제목을 붙여보자면 글쎄요 어른거리는 킬링필드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가 단면을 관찰을 하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딱딱한 이야기를 하면은 표정도 굳고 생각도 굳고 좀 날카로워지는데 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면역과 내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잘만 전환을 시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악랄하고 맹렬한 지금 좌익들을 지금 우리가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내면 굉장한 내성이 생긴다. 굉장한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포함해서 주말까지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